안녕하세요 여러분, 밀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날씨는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지치지 마시고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주식 관련되는 내용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식은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은 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도 상승이고, 방산주들도 제가 10개의 대형 기업과 중소기업 포함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7개 종목이 상승이고, 3개 종목이 이제 약하게 하락하는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많이 내렸죠. 이제 가격적으로 보면 좀 차이가 났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0만 원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약 6,000원 상승이고, 다음 그동안 줄기차게 상승하다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던 풍산과 LIG 넥스원이 있는데 이 두 종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많은 언론에서 그 해운업, 조선 관련해서 좀 전망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래서인지 HD 현대중공업이 7,500원 상승, 하나오션도 현재 80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오전 10시 2분이거든요. 그 방산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언론에 보면은 앞으로도 방산은 계속 잘 될 것이니까 뭐 나토 지역에서 국방비를 GDP 5%까지 올리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방산이 앞으로도 해외에 계속 잘 팔려나갈 것이다. 수출이 잘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 전망은 밝다. 이 말은 결국 이제 매수하라는 얘기잖아요. 또 이제 다른 쪽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약간 그 순환매 형식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그 옥석을 가려야 된다. 그러니까 방산주라고 무조건 다 사면 안 되고 그 중에서 옥석을 골라서 사라는 것인데, 결국 이제 어느 쪽 그 전문가들, 증권 분석가의 말씀도 사실 개인이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결정적인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주식은 개인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방산주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외국인과 또는 국내 기관의 어떤 매수, 매도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 기업마다 추가 수주나 이런 그 호재의 뉴스가 있는 거, 그거는 물론 당연히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현대 롯데메 K2전자 수주가 일단 가시화되고 조만간 이제 서명을 할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업의 수출 수주 뉴스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그 성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호흡을 가리면서 어떤 종목이 에너지를 축적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지를 차분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노컷 뉴스에서는 79살 대한민국 육사도 223세 미 육사도 교장 숫자는 똑같네. 이 말이 뭐냐면 현재 미국 웨스트포인트 미 육사도 교장이 61대 교장이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교장도 61대 교장, 그러니까 다 같은 61대 교장이 재임하고 있는데, 이 학교의 역사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약 200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이제 79년.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육사는 학교장들이 너무 짧게 수련이 됐다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과연 육군사관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기사의 내용인데요. 저는 이 기사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학교장들이 와서 6개월, 1년 하고 떠나는 마당에 그 학교장이 무슨 장기적 플랜을 준비하고 어떻게 육사 생도들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장으로 와서 무언가를 파악하는 데만도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릴 텐데 그때부터 뭘 좀 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떠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육사에 보면 다른 건 몰라도 뭐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도들의 생활관 시설이 뭐 20년 이상 뭐 보수가 안 돼서 되게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시설 같은 것들도 누군가가 쭉 지켜보면서 예산에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결국 국방부나 국회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예산 획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6개월, 1년짜리 교장들이 들어와서는 그러한 일들을 진지하게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의 교장을 누가 하는 게 좋을까? 일단 첫째는 현역이 하는 게 좋을까? 예비역이 하는 게 좋을까? 어느 쪽이 더 적합할까요? 현역들은 기본적으로 육사 교장이 삼성 장군이기 때문에 삼성 장군들은 보통 누구든 예외 없이 3년 정도 삼성 장군 생활을 하거든요. 3년이 지나면 특히 이제 보직을 주지 않게 되면 삼성 장군은 그냥 전역을 해야 됩니다. 그럼 3년 중에서 앞부분은 보통 군단장, 3스타가 담당하는 군단장 역할을 임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 보직으로 육사 교장으로 오니까 육사 교장은 암만 길어야 1년 반이나 2년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태생적으로 육사 교장은 오래 복무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이 들어오면 계속 이런 빠른 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육사 발전에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비역이나 또는 외부의 민간 인력이 사회적 명망 있는 분이 이제 육사의 교장으로 오시는 것이죠. 예비역이 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예비역이니까 육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뭐 밖에 있는 민간 외부의 뭐 교수님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이 오실 경우에는 다소 육사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지지만, 사실 학교장이라는 것은 세부적인 살림을 챙기는 것보다는 학교의 어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는 국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리고 또는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획득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군대를 꼭 너무 잘 알아야만 되는 분이 그 적임자인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분에게 충분한 그 권한과 책임 그리고 충분한 기간을 줘야 되잖아요. 외부에 있는 인원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도 뭐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막 바꿔버리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의 교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역으로 한다면 적어도 3년 이상 그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고 외부 인력, 예비역이나 또는 사회적 명망 있는 분을 모셔오더라도 적어도 3년 이상은 육사 교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해야 되겠죠. 물론 외부 인력, 예비역을 모셔올 때는 뭐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심의위원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충분히 후보자 되시는 분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가장 적임자가 선정되는 게 육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군대에서 지휘관들이 짧게 근무하는 것은 육사 교장만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국은 합참의장이나 참모총장이 보통 2+2, 그러니까 총 4년 근무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2년 임기를 하고 2년 연장을 해서 4년 하거든요. 최근 미국의 합참의장들도 되게 그렇게 해왔고 미국의 육군참모총장들도 4년을 근무했습니다. 우리나라 육군참모총장이나 뭐 해군 공군참모총장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년만 하면 무조건 전역하게 되어 있는데 그 2년도 풀로 하신 분이 전체 인원 중에서 약 30%도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육사 교장이나 또는 해사 공사 교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사관학교 교장들만 단기간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참모총장들도 심지어는 합참의장들도 주어진 임기 2년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년의 임기를 하고 다시 2년의 임기를 더 연장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군대의 발전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지속성이 매우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훈련의 제도를 개선하거나 군의 어떤 그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잦은 교체가 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컷뉴스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육사 교장이 6개월 만에 1년 만에 바뀌는 이런 것은 빨리 없어져야 되고 대신 육사 교장을 현역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예비역이나 또는 사회적 명망이 있는 분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논의가 진행이 되어서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육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 이런 분들도 지금은 최대 2년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능력이 탁월할 경우에는 2년에 다시 플러스 2년 연장해서 4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미국식 제도가
우리에게도 매우 좋은 그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최초의 문민 국방장관이 될 안규백 그 장관 후보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국회 추경에서 약 그 31조 원의 추경 예산이 승인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국방 예산이 거의 한 8,900억 삭감이 됐죠. 그래서 삭감된 예산 중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된 것은 아파치 헬기 도입 예산이 이제 거의 이제 삭감이 된 겁니다. 아파치 헬기가 지금 우리가 약 한 36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추가로 36대를 도입하는 그 사업 예산이 논의가 됐었는데 일단은 이제 너무 비싸다는 거죠. 거의 한 4, 5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아침 이제 여러 언론이 그 드론이나 무인기에 밀려서 아파치가 이제 그 후보에서 탈락했다라는 기사인데 내용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경험을 통해 볼 때 그러니까 유인 공격 헬기가 굉장히 그 활용도가 제한되더라. 그리고 대공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취약하다. 그에 반해 가격은 훨씬 저렴한 무인기, 드론 이런 것들이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공격 헬기 중심의 도입 사업은 좀 지양하고 이런 무인기 또는 드론을 이용한 쪽으로 전력 증강이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논의가 됐는데요.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뭐 수백억 원 하는 아파치 공격 헬기를 무작정 많이 들여와서 도입하는 것도 여러 가지 뭐 경제적 효율성, 그다음에 전투력의 기여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무인기나 또는 드론 쪽의 전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은 이제 매우 그 공감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논의에서 이제 걱정되는 게 약간 걱정은 아니고요. 그냥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형 공격 헬기가 그토록 그 전장에서 효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지금 LAH 경공격 헬기를 또 도입하고 있잖아요. 총 예산에서는 아파치 2차 사업에 약 한 4, 5조 원이 들어가고 경공격 헬기 사업에 약 한 7, 8조 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대수는 200여 대니까 이쪽은 약 40여 대고 경공격 헬기는 200여 대니까 대수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으로 경공격 헬기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으로 공격 헬기의 어떤 역량이 매우 제한되는 전쟁 환경이 됐다면 아파치에 대해서만 그런 것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경공격 헬기도 과연 더 효용성이 있는가, 전장에서 이것이 꼭 우리가 필요한 전투력을 발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아파치 헬기는 보통 그 D형이 있고 이제 E형이 있는데 이제 D형은 구형이고 E형은 신형이죠. 우리가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파치 헬기 D형이고 미군이 최신형으로 유지하는 것이 E형이거든요. 이번에 미국이 이제 국방 예산을 쭉 논의하면서 아파치 헬기를 일부 이제 뭐 감축한다고 했는데 이 아파치 헬기는 신형인 E형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구형인 D형을 더 이상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이제 없애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파치 헬기를 아예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최신형인 E형의 아파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형인 D형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아파치 헬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그 구형 D형을 없애는 거하고 우리처럼 아파치 헬기가 별로 없는 국가에서 아파치 헬기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하고는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주한미군도 아파치 헬기를 최신형 E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신형 아파치 헬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런 걸 볼 때는 미국은 한반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아파치 최신형 헬기 E형을 배치해 놨는데 한국은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에 대해서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에게 무기 구매에 대한 압력이나 뭐 통사 압력을 가하고 있는 마당에 그러면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대대가 굳이 한반도에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 아파치 헬기 대대를 미국으로 철수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있는 D형의 구형의 아파치 헬기들은 이제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라리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신형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로 보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아파치 헬기를 추가로 구매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저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제3의 압박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파치 헬기를 더 사고 안 사고, 뭐 경공격 헬기를 더 사고 안 사고 이런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 안 비싸다 이런 면에서 따지지 말고, 주로 이러한 공격 헬기들의 어떤 타겟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기계화 부대라든지, 뭐 북한의 뭐 포병 전력들, 또는 북한의 어떤 뭐 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요새화된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100 정도면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또는 추가로 도입하게 되면 그 능력이 200이 된다. 그래서 이만한 전력은 필요 전력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줄인다라는 식으로,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 판단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이제 무기는 우리가 최신 것, 좋은 걸 갖는 걸 원하죠. 성능 좋은 것 갖는 것이 군인들은 당연히 이제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시에 또는 전투 시에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좋은 헬기가, 성능 좋은 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 좋은 헬기들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는 가격이 비싸고 안 싸고를 보다는 그 헬기가 과연 전장에서, 전투 현장에서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생산하는 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은, 물론 우리 방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최고의 가치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햇빛은 없는데 이제 구름과 습도가 높아서 약간 오늘 짜증이 많이 날 것 같은 하루 같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조금 더 마음을 차분히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